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선시대의 슬기로운 대학생활, 성균관 유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성균관 유생들의 모습도 오늘날 대학생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게 흥미로운데요. 조선시대에는 지금처럼 여러 개의 대학교가 있지 않고 성균관에라는 딱 한 개의 국립대학이 있었습니다. 우선 성균관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균관은 조선시대 이전 고려시대 때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고려의 국립대학 이름은 국자감이었는데 고려 후기였던 1298년 고려의 충선왕이 이름을 성균감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10년 후 1308년 최종적으로 성균관으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성균은 주례의 대사학에 나오는 구절에서 따온 말로 음을 고르게 조율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성이란 그 행동에 이지러진 것을 바르게 하고 균이란 습속의 치우침을 균형 있게 하는 것이다 라는 뜻으로 풀이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맘때가 바로 고려의 유학자 안향이 한국 역사상 최초로 유학의 한 분과 학문인 성리학을 국내로 유입했을 시점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성균관에서는 성리학의 비중이 커져갔으며 안향은 성균관의 공자의 사당인 문묘를 건립하기도 했죠. 공민왕 때 성균관 개혁을 통해 성균관에서 다른 교육 과목은 다 사라지고 성리학만을 교육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고려 말 조선 건국을 두고 대립했던 신진사대부들이 이때 성균관을 통해 배출된 성리학자들이었습니다. 조선이 건국되고도 조선이 성리학의 국가였던 만큼 고려의 성균관을 그대로 계승했으며 그 위상은 어떤 시대보다 높았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약 3년 뒤 1395년 조선은 수도를 한양으로 옮겼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2년 뒤 1397년 태조 이성계는 한양에 성균관을 새로 짓겠다며 건설 지시를 내려 1398년 완공되었습니다. 2대 왕인 정종 때 화재가 나서 3대 왕인 태종 이방원 재위기에 다시 복원하였습니다. 성균관은 연산군 때 크게 훼손되었다가 중종 반정 이후 성균관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전소되어 버렸고 임진왜란이 끝나고 선조는 성균관을 복구하였습니다. 성균관은 양반의 궁궐이란 뜻으로 반궁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그래서 성균관 일대의 동네를 반촌이라고 불렀습니다. 반촌에는 유생들의 하숙집이나 식당들 혹은 성균관에서 일하는 노비들의 거주지가 집결되어 있었습니다. 반촌에는 성균관 관련한 사람이 아닌 일반인은 들어오지 못할 정도였으며 또한 성균관은 일종의 성역처럼 여겼기 때문에 범죄자가 성균관으로 들어와도 포졸들이 들어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성균관 앞에는 국왕들이 함합의를 세워서 설령 국왕이라고 한들 절대 말을 타고 성균관에는 들어오질 못했죠. 이 정도로 성균관이란 대학교는 조선시대에 엄청난 대우를 받았습니다. 한편 고려의 옛 수도 개성에 있던 성균관 건물은 철거하지는 않았지만 조선시대 때 향교 역할을 하다가 지금은 북한의 고려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성균관 유생들의 이모저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성균관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쳐야 합니다. 바로 과거인데요. 문신을 뽑는 과거 시험을 문과라고 하죠. 문과는 다시 속과와 대과로 나뉘는데 여기서 속과가 바로 성균관 입학시험, 즉 수능입니다. 속과를 합격한 사람에게는 생원 혹은 진사라는 타이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속과를 생원과 진사 앞글자를 따와 생진과라고도 불리죠. 속과를 합격한 생원과 진사는 하급 관리로 바로 일하거나 성균관 입학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즉 속과를 패스하면 성균관 입학 여부는 선택사항이라는 거죠. 돈이 당장 필요하다면 모를까 높은 관직에 오르고 싶다면은 반드시 성균관에 들어가는 편이 나았습니다. 조선 후기에 가면 당정이 워낙 심해져서 몰락한 붕당의 집안 출신이라면 어차피 성균관 입학을 하고 관직에 나아가도 벼슬길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하급 관리로 시작하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속과 합격의 평균 연령은 25살이었다고 하며 유생 정원은 처음에는 150명으로 시작했다가 세종대왕 때 200명으로 늘렸고 임진왜란 이후 재정 문제로 75명으로 줄었다가 조선 후기 영조 때 120명으로 증원, 최종적으로는 100명이었다고 합니다. 성균관의 학제는 경국대전에는 300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당연히 학비 전에 국비였고 성균관 유생이 되면 군 면제 대상이었습니다. 성균관 내부에는 기숙사가 있었는데 동제와 서제로 불렸습니다. 동제와 서제 각각 14개의 방씩, 총 28개의 방이 있었고 방 한 개마다 5명씩 사용했습니다. 특이한 게 이 보통 서원이나 향교에 가면 동제와 서제가 서로 마주보고 있으나 성균관의 동제와 서제는 등을 지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당쟁이 심할 때는 붕당별로 동제와 서제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성균관 측면에는 진사식당이라고 공동식당이 있었는데 북을 3번 치면 식당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북을 3번이나 치는 이유는 한 번만 치면 무질서하게 식당으로 이동할 것 같아 예비종을 치면서 준비하라는 뜻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선비답게 여유를 가지며 이동하라고요. 기숙사 앞에서 다 같이 집합을 하면 동제와 서제의 유생들이 서로 절을 한 다음 식당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식사는 8가지 음식이 제공되었고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이 구호를 줘야 식사를 시작했고 식사를 마칠 때도 직원이 구호를 해서 다 같이 철상을 했다고 하죠.
성균관 유생들의 생활은 엄격했는데 생활 점수 제도가 있어서 이 생활 점수는 나중에 대과 시험을 치를 때 가산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유생들은 300일 학기 중에 4개월의 방학, 한 달에 4번의 휴일이 있었습니다. 학비뿐 아니라 생활도구와 필기도구까지 전부 국가에서 지원해 주었으며 매달 소액의 지원금도 전달되었습니다. 약제비도 국가에서 지원, 만약 유생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면 장례비까지 국가에서 지원해 주었죠. 유생들 사이에서는 물론 학생회장도 있었습니다. 학생회장을 장이라고 불렀는데 기숙사별로 한 명씩 총 2명의 장이가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때는 또 심한 당쟁으로 인해 주로 성균관 장이는 그때의 집권여당 가문 출신의 유생이 배출되었습니다. 유생들의 선후배 사이도 매우 엄했습니다. 부조리와 악패습이 있었는데 집합 문화가 있어서 선배들이 후배들 집합시키면 바로 기숙사 앞으로 모여야 했고, 선배 유생이 마음에 들지 않은 후배 유생이 있으면 집합을 시킨 뒤 이름을 부르면 후배 유생은 선배 유생이 있는 곳까지 가야 했는데 주변에서 계속 후배 유생의 옷을 잡고 밀쳐 넘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호명한 선배 유생이 있는 곳까지 계속 넘어지면서 가야 했다는 거죠. 이때 학생회장인 장이의 특권은 막강했는데 정말로 잘못을 크게 한 유생이 있으면 최악의 경우 집단 따돌림을 시키거나 심지어 대과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었다고도 합니다. 아마 성균관 유생하면 가장 대중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임금에게 상소하는 유생들일 겁니다. 실제 유생들은 정말 많이 국왕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유생의 대우가 남달랐던 만큼 유생들의 상소는 다른 관리들의 상소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한 명이 대표로 상소문을 작성하면 다른 유생들이 성명을 한다고 합니다. 단 상소문은 유생들이 전부 떼로 나와 집단으로 궁궐까지 상소문을 들고 시위하듯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금의 답이 있을 때까지 성균관으로 들어가지 않고 궁궐 주변에서 머무른다고 하죠. 만약 임금이 무시하거나 유생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권당이라고 단식투쟁에 들어갑니다. 아니면 수업을 거부합니다. 그래도 임금이 계속 묵묵부답한다면 공관이라고 해서 아예 성균관에서 나와버립니다. 일종의 동맹 휴학이죠. 유생들을 달래기 위해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국왕 비서실장이 유생들을 만나고 그마저도 안되면 교육부 장관이 유생들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도 유생들을 못 달랜다면 국무총리 영의정이 출동할 정도였습니다. 유생들의 슬기로운 학교 생활은 오늘날과 정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생들끼리의 싸움이야 비일비재했고, 교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생의 옷들을 수선해서 입거나 성균관에서 일하는 직원 혹은 교관과 붙고, 성균관 밖에서 부녀자 희롱하면서 사고치는 애들, 성균관 내에서도 유생들 시험을 쳤는데 각종 부정행위가 있는 등 말입니다. 그런데 성균관 유생들의 생활을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실록에 기록된 내용도 많지만 성균관 유생들의 생활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역사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무명자 윤기의 반중자병이라는 책이죠. 조선 후기의 윤기는 자신의 호를 이름 없는 사람이란 뜻의 무명자로 삼았고, 윤기 또한 성균관 유생 출신으로 과거 합격 후에도 성균관 직원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윤기가 성균관 유생과 담당 직원으로 일하면서 겪은 일들과 유생들의 생활상을 이런 것까지 기록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일이 다 적어두었습니다. 반중자병의 27권 중에서 19권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어서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 자료가 되고 있고, 또 여러 창작자들에게도 좋은 레퍼런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성균관은 1894년 가보개혁 때 과거제도가 없어지면서 그 위상과 역할과 기능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이후론 고종이 성균관 학제를 완전히 근대화하는데 3년제에 과거제도가 폐지되었으니 입학시험을 따로 만들었고, 성리학 과목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근대적인 학문을 많이 가르쳤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경학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교육 기능을 완전히 잃은 채 오로지 제사 기능만 살려두었지만, 유생들이 성균관을 부활시키자며 1930년 명륜학원을 만들었다가 1942년 명륜 전문학교가 되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때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가 해방 후 1945년 명륜 전문학교가 부활했습니다. 국내 유생들의 후손이 성균관이라는 이름을 되살리자며 1946년에 오늘날의 성균관 대학교가 시작하였습니다. 단 현재 성대는 개교 연도를 1946년이 아닌 한양에 처음 들어선 1398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현재 성대 내 성균관에는 매우 큰 은행나무가 있으며 제 기준으로는 한국에서 가장 멋있는 은행나무입니다. 아마 갔다 오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현재 성균관은 오늘 말씀드린 장소들이 전부 있으니 은행나무가 왕성할 때 성균관 방문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